아주 쓸데없어 보이지만 소소하니 재밌는 법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가 너를 키웠을 때 든 돈이 얼만데 어? 나한테 지금 이걸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네, 설에는 이제 음식도 맛있게 먹고 네, 살도 많이 찌고 뭐 술도 많이 마시고 잘 다녀오셨어요? 잘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네. 운전 많이 하셨겠다. 멀리 가긴 했지만 또 가니까 좋더라고요. 맞아요. 부모님도 보고 명절에는 하니까. 이렇게 여럿이 모여가지고 네. 복작복작한 그 맛이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명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먼저 이야기 나눠볼 부분은 야, 이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아주 짜잘한 법적 이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궁금해했을 법하다 네네네. 하는 내용을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엄마에게 맡겨놓은 세뱃돈 어른 돼서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이제 저희 애들이 세뱃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세뱃돈을 저희 와이프가 일단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연 애기 통장에 잘 넣어두는지 이 사용을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사실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엄마가 네. 엄마한테 세뱃돈 맡겨 나중에 그러니까. 다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이 어린이들은 이 세뱃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맡아놓을게 네네. 세뱃돈 맡겨. 그렇죠. 자, 이게 법적으로 돈을 맡긴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마치 은행에 돈을 그렇죠. 맡기듯이 네. 맡겨진다. 그래서 임치 계약이 임치 생각나더라고요. 계약이라고 하죠. 자, 임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물건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내가 맡겨놓은 물건이 꼭 이 물건으로 돌려주세요가 아니라 일단 이런 종류의 물건으로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고 맡기는 것을 소비 임치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돈이니까 나중에 돈을 주면 된다. 그쵸. 꼭 내가 맡긴 그 10,000원짜리일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 가치를 가지는 10,000원으로 돌려주면 되는 맞죠. 거기 때문에 은행에 맡기는 것도 내가 맡긴 돈을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맞습니다. 것을 소비임치라고 하는데 소비임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가 원칙이에요. 이걸 꼭 언제 돌려준다라고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럼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 저희가 소비 임치 계약을 맺었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저에게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뱃돈을 반환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면 사실 법적으로 돌려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사실 말할 수가 없죠. 예. 등짝 스매싱 맞겠죠? 그럼요. 여튼 소비임치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세뱃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계약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맡기고 10년 이상 지난 후에 성인이 돼서 이제 돌려주십시오 해도 이미 시효가 도과했을 수 있다. 말썽쟁이 친척 동생이 와서 제가 아끼는 물건을 부쉈어요. 이걸 어쩌죠? 자, 이번에 이야기 나눠볼 부분은 네네. 말썽쟁이 친척 동생. 굳이 내 방에 들어오는 이제 친척 동생이나 뭐 사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들어와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만져보다가 부숴. 그리고 누가 왔다 갔는데 내 뭐가 없어졌어. 그렇죠. 이런 경우에 실제로 이제 뭐 네.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속에 열불이 날 수는 있어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생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네. 그냥 막 갖고 놀다가 부쉈어요. 너무 소중한 걸. 지난번 영상에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는 거예요. 이제 가지고 놀다가 부순 거는 사실 과실이죠. 과실 손괴는 처벌하지 않으니까 그건 사실 특별히 형사적으로는 문제되지 않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고의적으로 우리가 친척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또 음주를 하다 보면 싸움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집어 던질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고의적으로 물건을 던져서 손괴를 시킨 거예요. 그때는 손괴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괴죄는 저희가 여태까지 많이 다뤘던 친족 상도례 맞습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 부숴도 다 처벌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촌 동생이 와서 와, 형 이거 너무 멋있어. 꽝 부셨어요. 과실이 아니라 얘는 그냥 부시고 싶어서 부셨어. 고의범이다. 그러나 고의범이어도 어린 친구기 때문에 그렇죠.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죠. 근데 형사 미성년자야. 어차피 처벌 안 받아. 그리고 내가 너를 설마 고소하겠니? 근데 속은 쓰려. 이거 비싼 거야. 그럼 혼자 생각하게 되죠.
이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 실제 법정에 가지 않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어린 친구가 물건을 부쉈을 때는 그 어린 친구는 배상해줄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손해배상 받아야 그 되죠? 부모님한테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법정 대리인한테 받아야 되는 맞습니다. 겁니다. 이렇게 민법에는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네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촌 동생의 부모님께서 네. 이모 혹은 삼촌께서 예. 손해를 배상해 주시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이제 어린 친구가 아니고 성인들이 어. 가족들이 노트북이 너무 탐이나 아니면 저 안에 어떤 물품이 있는데 사실 저 부분이 너무 탐이나 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도 모를 것이다 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슬쩍 가져와서 그냥 간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밝은 그래도 이야기였는데 이거 리얼 스릴러 범죄잖아요. 가지고 간 거예요.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아, 할 수 절도네요. 있을까요? 네. 절도에는 근데 친족 상도례가 적용? 있죠. 그렇죠. 절도죄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돼 가지고 일정 가족끼리는 형이 면제되고 그 이상의 가족들은 뭐 상대적 친고죄라고 해서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이 있어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친척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볼펜을 내가 가져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 볼펜이 친척의 물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친척의 물건이 아니고 제3자의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 제3자의 물건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점유는 친척이 했지만 소유는 제3자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와 점유가 일치하지 않으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야, 그럼 훔치기 전에 혹시 삼촌이 점유하고 있는 이 볼펜은 삼촌의 소유인가요? 아니지. 훔치면 안 되지. 명절에 모여서 고스톱 한 판, 이건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자, 궁금한 점. 그렇죠. 야, 고스톱 이거 분명히 도박인데. 아, 그죠? 네.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연성에 기대어 승패를 알 수 없는 것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잃고 따고 하는 것들을 도박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고스톱은 당연히 도박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고스톱이 도박죄에 해당하는가? 사실 네. 고스톱을 했다고 해서 모든 고스톱이 도박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 점씩 놓고 이렇게 고스톱 하시잖아요. 그런 유흥의 정도에 불과하면 사실 이거는 도박죄에 해당하지는 않고요. 네. 기간이라든지 상습성이라든지 도박 액수라든지 같이 치는 사람들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 가지고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하다 이런 판단이 들면 도박죄가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판례는 일시오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일시오락에 불과하면 네.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삼촌이 짝귀야. 그리고 뭐 이모가 정마담이야. 아. 요렇게 해서 막 가족끼리 막 밑장 빼고 막 이런 거 아니고서야 네. 명절에 한번 모이고 이런 거는 일시오락인데 네네.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싶은 또 아. 구체적인 판례가 예. 있잖아요. 점백 우리가 고스톱을 쳤다. 그러면 이게 과연 도박에 해당하느냐? 그렇죠. 점백. 보통 구체적으로 보통 우리가 한 점백 정도 치니까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점백을 쳤다 생각해 보세요. 소소하네요. 이건 뭐 사실 도박의 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점백을 쳤다. 아, 그럼 자기의 경제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또 오고 가고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매달 한 2, 30만 원 정도의 수급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이 점백을 쳐가지고 몇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내가 잃거나 땄다라고 하면 그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판례도 있는 거고요.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게 뭐 얼마나 자주 했느냐, 판돈이 자기의 경제적 상황에 비해서 얼마나 크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시오락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명절에 이제 가족끼리 할 때도 소소하게 음식 내기라든지 우리 이거 해가지고 뭐 맛있는 거 시켜 먹자 이 정도는 사실 도박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시오락이니까 고스톱 치시는 거 뭐 문제 안 되겠지만 네. 싸우지만 마세요. 고스톱 하면 싸워. 친척 어른들이 자꾸 결혼 언제 하냐며 망신 주시는데 이거 모욕죄 해당되나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눌 부분은 우리 MZ세대들이 궁금해할 만한 네네네. 어르신들이 명절에 모이면은 야 너는 결혼 안 하냐? 혹은 야 너는 취업 안 하냐?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들, 이게 막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
이럴 때 이 정도면 모욕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한 네네네네. 소소한 법적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명절에 집에 특히 가기 싫어하시죠, 보통. 그리고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직업을 갖기 전에는 이제 친척들이 너 요즘 뭐하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작년에도 공부하고 있지 않았니? 재작년에도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그런 말을 계속 듣게 되는 거죠. 예. 모욕죄는 말 그대로 상대방을 공연히 모욕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면 모욕이 뭐냐? 모욕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보통은 어떤 사실을 적시하기보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욕에 해당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거예요.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모욕은 내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의견을 표명하는 거예요. 그 의견이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멸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김 변호사가 어제 김치찌개를 먹었다. 이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일 수도 있고 허위 사실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김 변호사는 잘생겼다. 이거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죠. 누군가한테는 잘생겼을 수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건 사실이에요. 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한테는 잘생겼을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못생겼을 수 있고, 그렇지. 이런 영역이 평가의 영역이에요. 이렇게 평가를 경멸적으로 한다. 못생겼다. 라고 하면 모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눈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명예훼손과 모욕은 사실과 의견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결혼을 못했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모욕적인 평가인가? 근데 이렇게 그냥 결혼을 못했니?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어떤 그렇지. 모욕적인 평가를 내린다고는 보기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성격이 어떡하니까 결혼을 네. 못했지. 혹은 외모가 요새 들어서 완전 엉망이라서 결혼을 못했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평가가 결합되기 때문에 모욕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모욕죄는 그런 평가와 더불어 공연성이 또 인정되어야 그렇죠. 돼요.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모욕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판례 중에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 모욕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있죠. 공연성은 제3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했을 때 모욕죄나 이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공연성이 필요하니까. 근데 전파 가능성이라고 한 사람에게만 얘기해도 이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족이에요. 내 가족은 나의 치부를 감싸주는 분이죠. 그러면 내 가족들에게 모욕을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제3자한테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얘기했을 때는 전파 가능성이 부정되어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여부를 우리가 얘기해봤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맞습니다.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우리가 재미삼아 이야기했지만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왜 결혼을 못했니, 왜 취업을 못했니 하면 그 당사자는 그걸 걱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난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굉장히 소소하고 쓸데없지만 좀 재밌는 네, 재밌었어요. 네. 그런 법률 이야기를 명절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누군가는 좀 씁쓸하고 누군가는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요. 저는 빨리 또 추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그럼요. 설날과 추석만을 기다리시는 김 변호사님과 즐거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